이제 본격적으로 신경학에서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윌리엄 제임스예요. 1884년에 윌리엄 제임스는 감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 제임스가 주장한 거는 감정은 생리적 상태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부 장기들의 활동들이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랑게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이 제임스의 이 주장을 더 강화시켜줘서 이게 나중에는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딱 정립이 돼요. 그리고 이 이론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곳은 대뇌 피질이에요. 우리 뇌의 가장 바깥 부분, 껍질 부분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제임스가 예로 든 게 곰이었거든요. 여러분이 혼자서 등산을 가게 됐어요. 산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갑자기 이 시커먼 곰,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되게 무서운 동물이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호랑이가 가장 무서운 동물이었죠.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수 있는 아주 흉악한 동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곰도 호랑이 못지않게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한 달 동안 캠핑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로키 산맥 쪽으로 쭉 일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든 국립공원 곳곳에 곰을 주의하라는 표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곰 스프레이라는 게 있어서 곰을 만나면 그걸 뿌리고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들도 그 캠핑의 필수 장비로 팔고 있어서 저도 그거를 꼭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텐트를 치면은 그 텐트 주변에 곰 스프레이를 잔뜩 뿌리고 자고 그랬었어요. 실제 그리고 또 그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그 북미 지역에 곰이 많이 사는 그쪽 지역에서는 곰이 사람을 죽여서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되게 무서운 동물이에요. 근데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뭐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곰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겠죠. 숨도 가빠지겠죠. 손에 식은땀이 나겠죠. 피부는 어때요? 막 쭈뼛쭈뼛 털이 곤두서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제임스가 묻는 거죠. 심장이 벌렁거려서 무서운 걸까? 무서워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무서운 걸까요? 무서워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질문을 그냥 아무런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이 질문을 한다면 무서우니까 심장이 벌렁거리지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임스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임스 랑게 이론입니다. 당신의 배가 꿀렁거리기 때문에 당신은 불쾌한 거예요. 당신이 토할 것 같기 때문에 역겹다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임스 랑게 이론이에요. 네, 이 캐논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반박을 하게 돼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게 몸의 생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에이,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옳다면, 제임스 랑게론이 옳다면, 척수가 손상된 사람도 여전히 감정을 느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척수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우리
그러니까 감각을 느끼는 그 감각 신경도 손상이 되어서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뇌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신경 회로가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달하는 신경 회로가 망가져서 뇌로 전달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임스 란게 이론에 따르면 뭐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겠네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분명히 감정을 느끼는 걸 우리는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바드라는 학자가 또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 캐논의 말이 맞아요 라고 캐논의 주장을 강화시켜줘서 캐논 바드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이 캐논 바드 이론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하이포살라무스, 이쪽 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푸른 부분에 있는 표시된 부분, 시상하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시상하부, 우리 이 변형계 속에 들어있는 뇌의 부분이었죠. 사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호르몬들이 얼마만큼 분비되도록, 아니면은 분비가 어떻게 조절이 되도록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각각의 조직에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의 총사령관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감정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캐논 바드 이론이에요. 이 캐논 바드 이론에서는요, 지금 여기 살라무스가 있어요. 살라무스 시상이죠. 감각의 문직이었어요. 이 감각의 문직이 시상에서 걸러낸 감각이 대뇌피질과 시상하부로 전달이 돼요. 시상하부는 시상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뇌피질은 우리가 후각 경로에서 봤던 그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바로 이 대뇌피질로 전달이 되고 시상하부로 전달이 될 때, 시상에서 걸러진 감각이 시상하부로 전달되는 이 경로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변연계라는 용어로까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캐논 바드 이론은 변연계에 대한 시작이었던 거죠. 캐논은 이 시상하부와 관련해서 이 감정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파페즈 회로로 정리를 했어요. 이 파페즈 회로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변형계로 다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파페즈 회로를 보면은 이 회로는 먼저 시상에서 시작을 해요. 시상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상으로 감각이 들어오면은 얘는 제일 먼저 이 변형계의 한 부분인 띠랑 대상회라고 하기도 하죠. 이 부분으로 감각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거쳐서 이제 이 띠랑 대상회에서 해마, 기억을 관장하는 이 해마로 그 감각 정보가 이동을 하게 돼요.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 해마로 들어온 그 감각 정보는 시상하부로 가게 되는 거죠. 시상하부로 들어온 정보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게 이 변형계 회로를 따라서 이 감정의 작용을 더 강화하는 회로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상하부라는 곳은 지금 여기 피추에이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뇌하 수체거든요. 이 뇌하 수체로 호르몬의 분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게 돼요.
신호를 보내서 이 뇌하수체가 우리 몸의 각각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 갑상선이라던가 생식기라든가 이런 호르몬 분비 샘들로 또 신호를 보내서 호르몬을 지금 너무 많이 분비하고 있으니까 좀 줄여야 돼. 지금 부족하다. 호르몬 좀 더 내보내.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어떤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페즈 회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의 어떤 눈, 코, 입, 귀,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오감이 시상으로 가게 되고 이 시상에서 띠랑 대상해라고도 하는 이곳으로 전달이 되면은 여기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로 가서 이 해마가 시상압으로 가는 이런 경로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디로 가요? 이 시상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감각인지 분석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고 감정을 내 무의식에 들어있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감각들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변형계라는 용어를 쓴 게 바로 폴 맥린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폴 맥린은요, 이 변형계라는 개념을 정립했다는 걸로도 유명하고 또 그만큼 더 유명한 게 뇌 3층 구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뇌가 있는데요. 이 뇌를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뇌 진화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 뇌는 파충류의 뇌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포유류로 진화를 한 단계 더 하면서 이 포유류의 뇌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폴 맥린에 따르면 제일 마지막에 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이성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파충류의 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뇌관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그래서 호흡 중추,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연결되는 자율신경계를 총지휘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쪽에 파충류의 뇌라는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작용이 우리의 본능이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이 되는 거죠. 폴 맥린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이 감정을 관장한다고 하는 이 포유류의 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페즈 회로, 앞에서 봤던 파페즈 회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계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해마도 있고 편도체도 있고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대상회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정말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있어서 이 각각의 영역마다 자기가 할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많은 뇌과학 책에서 저 뇌 3층 구조를 정설인 것처럼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 저게 아니네? 라고 저 이론이 깨져버린 거는 꽤 됐어요. 다양한 동물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파충류 나왔네요. 파충류는 저 이론대로라면 본능을 관장하는 파충류의 뇌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충류에도 대뇌 피질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 있다면서요. 대뇌 피질이 인간에게만 있어서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는 거라면서요? 인간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파충류에도 있는데요? 어떡하죠? 다른 동물들에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결국 그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그리고 각각의 뇌마다 각각의 부위마다 고유의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이 이론은 깨지게 돼요. 네. 바로 이것은 뇌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직관적인 설명이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뇌는 퍼즐이 아니에요. 퍼즐은 어때요? 퍼즐은 각각의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이 조각이 딱 하나밖에 없죠. 다른 조각을 이 부분에다 끼워 맞추면 모양이 똑같아서 딱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림이 흐트러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완성될 수가 없죠. 근데 뇌는 이 퍼즐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그 그림, 그 조각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각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에요. 네.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이렇게 뇌를 구분하는 그 밑바탕에는요. 뇌의 이 부분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부위마다 정해진 역할들을 하는 거라는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와 기능이 1대1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뇌는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뇌의 어떤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담당했던 기능을 우리는 영영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뇌 어떤 부분이 망가졌어요. 실제로 그 부분의 뇌세포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다른 부분이 그 부분에서 하던 일을 대체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뇌는 1대1로 얘는 이거, 쟤는 저거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딱딱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뇌세포가 이것도 하다가 저기에서 저 일을 하던 세포에 문제가 생겼으면 저 일을 할 수 있게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제가 강릉에 사는데 강릉에서 서울에 갈 때 옛날에는 대관령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길에 산사태라도 나서 길이 막히면은 서울에 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관령을 꼬불꼬불 지나가는 그 길 옆에 직선으로 곧게 뻗은 고속도로가 또 새로 뚫렸어요. 그래서 그 길에 산사태가 나서 막혀 있어도 그 옆에 있는 고속도로로 가면 되거든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거랑 비슷해요. 어떤 길로 열심히 다녔는데 그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옆에 길이 없었던 곳인데 그쪽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다른 경로로 뇌세포와 뇌세포끼리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나 봐. 그럼 우리들이 제가 하던 일을 대신 해주자. 그렇게 둘이 손을 잡고 서로 이게 도로가 연결돼서 만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의 뇌세포들이 다 죽었는데 만약에 제가 아는 분의 예를 들면 되겠네요. 제가 아는 분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뇌신경이 막혔는데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그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뇌 뒤쪽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시야가 이렇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더 이상 그 혈관이 막히는 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바깥쪽 일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평생 그 부분이 안 보이는 채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운전하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앞만 보이고 옆이 안 보이니까 왼쪽 옆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운전할 때는 시야가 넓게 앞에도 보지만 옆에도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부분이 안 보여서 운전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뇌 세포가 다시 살아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던 그 왼쪽 옆에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뇌 세포가 음,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최근에 연구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양이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잃어버린 기능을 다시 되찾게 해줄 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바로 그 부분으로 연결된 이 뇌신경 회로를 이 길이 고장났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갓길을 만드는 거예요. 갓길을 만들어서 여기 A세포와 B세포가 연결되어 있던 그 길이 망가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그럼 그리고 B세포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A세포가 B세포 옆에 있는 B 원세포로 새끼를 내서 가가지고 야 우리가 대신 좀 해주자.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을 대체를 하는 거죠. 그 옆에서 다른 일을 하던 애가 그래 그럼 내가 좀 얘가 이 B세포가 죽었으니까 이 일을 대신 해줄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연결이 생겨서 그 새로운 연결이 손상된 그 감각의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신경 가소성에는 그렇게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연결이 새로 생기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그런 부분도 분명 신경 가소성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기존에 있던 길인데 길이 너무 좁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길로 자동차 한 대만 천천히 가야 됐어요. 울퉁불퉁 시골길 있잖아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이 막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고속도로가 쫙 깔려서 차가 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차가 속도도 되게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런 변화들도 신경 가소성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에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하나의 파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요. 우리는 감정에 대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자들 이 뇌신경을 통해서 감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감정이 뭐야? 이렇게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하기에는 우리의 뇌가 신경세포가 1대1로 한 세포가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도 했다가 뭐 사정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A랑 B랑 연결돼서 일을 하다가 B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A가 C나 D랑 연결이 되어서 또 그 일을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가변성이 있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오히려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게 더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몇 년 전에 있었죠. 꽤 오래됐죠. 여기에 조이라든가 새드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묘사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또 되게 귀여운 캐릭터로 돼가지고 유미의 연애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들을 캐릭터화하는 것도 우리의 뇌세포, 어떤 뇌세포는 슬픔을 만드는 일을 하고 어떤 뇌세포에서는 기쁨이라는 감각이 감정이 나오고 이렇게 1대1로 매칭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우리 뇌 속에는 이런 귀여운 감정 캐릭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